우선은 저도 중국 생태 문명이라는 말을 2년 전에 처음 들었지 뭐 그전엔 잘 알지 못했었고요. 중국, 생태, 문명 세 단어가 사실은 너무너무 큰 단어들이어서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과연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생태 문명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그냥 보통 명사로서 쓰입니다. 생태 문명이라는 말이요. 근데 그건 이제 환경보다는 생태가 더 이제 큰 개념인데요. 환경법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그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인간이 있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서 어떤 이제 뭐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인간 중심으로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거기에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를 하는 그런 이제 환경이고요. 그거보다 생태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좀 넓고 관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 안에서는 인간이 환경과 분리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요소로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순환하는 그런 좀 더 관계적인 개념이 있고 종합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이라는 말도 크고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문화에 비해서 문명이라는 거는 좀 어떤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물적 기반이라든가 어떤 좀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가 정신적인 거라면 이거는 정신적인 거에다가 물적인 기반까지 합쳐진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태 문명은 산업 문명에 대한 대안 이렇게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중국은 이 생태 문명이라는 말을 자기들의 지금 정책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문명이 일반적으로 쓰일 때와 중국에서 쓰일 때 맥락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보다 생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뭐 토마스 베리라는 학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도 또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인간과 환경을 종합한 더 큰 개념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나 산업 문명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구를 힘들게 하고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하면서 더 큰 틀에서 극복을 하자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과학과 종교와 대학 뭐 이렇게 각 분야에 걸쳐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이고 더욱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들을 지향을 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작년 상황에서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작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1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온 세계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은 그거보다 조금 앞섰지만 생태 문명이라는 거를 국가 의제화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탈퇴를 하는 틈을 타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세계 환경 거버넌스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훨씬 더 이제 자기들의 국가 정책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세계 1, 2위의 그 공해 배출 국가인데요. 그 중국이 이제 수치로 하면 뭐 110억 입방톤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해서 미국이 55만 톤이고 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합치면은 사실은 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 나라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92년부터 그때 뭐 리우 협약이라는 거를 세계적인 환경 거버넌스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협조적이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뭐 부시 행정부가 그
나오면은 그 협약을 탈퇴한다든가 뭐 보류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오바마 정부라든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은 다시 또 그거를 승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한 편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들어와서는 다시 탈퇴 쪽으로 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세계 최대 공해 배출 국가로 그냥 만일의 적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수세적인 상황이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이제 그런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환경 규제들이 굉장히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후반,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태도를 돌변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지금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중국 니네 언제부터 그랬냐, 니네가 하는 지금 그 이야기가 맞는 거냐, 진심이냐, 뭐 지금 뭐 이렇게 그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환경정책 추진 과정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요. 이 표는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UNEP에서 그린 이즈 골드라고 2016년에 그 중국 정부의 생태문명 정책을 전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보고서를 냈었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표를 이제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요. 중국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이제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다가가기 시작한 게 보통 1960년대로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1970년에 환경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 그 무렵부터 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환경의 성격상 이 문제는 처음부터 글로벌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같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973년에 국가 차원에서 첫 번째 환경보고 실무회의가 열려서 처음 환경보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두 번째 환경보고 실무회의가 열리면서 환경보고라는 것을 국가 기본 정책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994년에 가면은 그 중국 아젠다 21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때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중국에서도 사용을 하면서 그 사회경제발전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역시도 이제 서양에서 먼저 나왔는데 1987년을 그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환경적인 영역을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그 환경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97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국가 발전 계획, 그러니까 94년은 사회경제 발전 계획이었다면 97년에는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 단계가 이제 격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재확인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이런 식으로 2와 7 끝나는 그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국 그 인민 대표자 대회가 열리면서 그 5년 동안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향후에 5년간의 국가 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자기들 국가 지도자를 뽑습니다. 보통 연임을 하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2012년에 후진타오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고 작년에 한 번 더 이제 그 연임이 되면서 이제 다음 5개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경 정책도 이런 식으로 2년, 7년 이렇게 끝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발전하는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에 가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에서 생태 문명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그 언급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멘트랑 별 그 차이는 안 나고요. 예, 지금 보셨듯이 2007년에 에너지와 자연의 효율적인 사용, 환경 친화적인 산업 구조와 경제 패턴, 소비 방식 이런 멘트들을 이제 2007년 그 당 대표자 대회 때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년 후에 이제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이제 권력이 이양이 되는데요. 그때 시진핑도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곧 생산력을 보호하는 것이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곧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훨씬 좀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화되고 법제화되고 이제 모든 분야가 정비되는 거는 2012년 시진핑의 이 발표 이후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생태 문명 개혁을 가속화해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한다. 이 한마디만은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의지를 확인하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해갈 이제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맨 왼쪽이 2012년 상황인데요. 그 생태 문명이라는 게 정치 기본, 그러니까 이때 2012년 공산당 당헌의 생태 문명이라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헌이 있고 그 올해 이루어진 거는 헌법 개정인데요. 당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012년에 이제 그런 당헌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치 기본 노선이자 국가 통치 전략으로 생태 문명이라는 게 처음 2007년에 말이 나온 지 5년 만에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진핑의 5위 일체론 속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건설 5개를 조화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정책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중요한 2가지 계획이요. 처음에는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그 정책 지침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요. 5개월 후에 총체적 방안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 개혁 계획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발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작년 그 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제 그 올 초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생태 문명 건설과 환경권을 담은 헌법 수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6개 부처를 통합한 생태환경부라는 그 거대 부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요 가운데 칼럼에 있는 이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의견 그리고 총체적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발표된 총체적 방안 이게 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생태 문명의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서 이제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이제 국무원 의견 같은 경우는 9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은 전반적 지침과 원리, 그 다음에 2장은 체계적인 공간 기능 계획. 이제 공간 계획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경제 발전을 하는 부서 따로 있고 또 보호를 하는 부서 따로 있고 이렇게 각 부서에 따라서 자기 이제 섹터별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비효율도 많고 하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은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놓고 모든 이제 그 행정적인 요소들을 다 합치는 식으로 그렇게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기능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장은 경제개발 계획이랑 관련이 되는데 기술 혁신과 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4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사용에서는 그 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발전을 촉진하면서 기술적, 금융적 여러 지원을 하게 됩니다. 5장은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생태계 보호, 뭐 산림 보호, 사막 보호, 뭐 해수, 담수 보호 이런 쪽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지금 변호사님들 관심이 많으신
그 환경 관련 법들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고 통합을 시키고 서로 이제 다른 측면들을 서로 조화를 시키는지 그런 면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7장은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으로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인 모니터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이 그 전체 그 국민들의 의식과 교육, 시민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은 국제협력과 세계환경 거버넌스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것은 이제 그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중국 생태문명 정책을 정리를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저기 드린 프린트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살펴보면 네. 이 페이지가 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중간보다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중국 정부 당국은 같은 해 9월에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일반 진술 1절은 개혁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요. 헌법 전문 같은 것이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주의의 주요한 단계에 있으면서 현재 국면에서 중국의 새로 등장한 특별한 성격이라는 기본적 맥락에 기초해서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심각한 생태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생태적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걸 인식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이 진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말이 좀 난삽한데 이 중국어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자료를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장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장 2절에서 6가지의 개혁 구상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은 자연을 존중하고 같은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2번은 개발과 보존을 통합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맑은 물과 울창한 산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기른다. 그 다음에 4번은 자연과 천연자원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일깨운다. 그 다음에 5번 영토의 균형을 추구한다. 6번 산, 물, 숲, 농장이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한다. 이거는 좀 정책이나 제도에 국한되지 않은 정신적인 측면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한다라든가, 뭐 존중을 일깨운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3절에 6가지 개혁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지도와 규제를 통해서 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보증한다. 천연자원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한다. 농촌과 도시의 환경 거버넌스를 통합한다. 인센티브와 규제를 균등하게 사용한다. 중국 자체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전반적 조정으로 전체와 통합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개혁 목표로 8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천연자원의 소유권, 더 공공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국토의 개발과 보존, 그 다음에 국토 이용 계획, 자원의 통합 관리와 적절한 보호, 자원 소비의 비용화, 효율적인 환경 거버넌스, 그 다음에 환경 거버넌스와 생태적 보호에 필요한 시장 원리, 그다음에 생태계 보존, 수행, 평가와 개량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 장들은 이 8가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에 보시면은 영어 자료로 전문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저기 세부적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2012년에 공산당 당원에 들어갔고 2015년에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그 중요한 계획이 발표된 다음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에 이 이제 생태 문명이라는 원리가 굉장히 이제 그 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대 핵심 키워드로 혁신, 조화, 개방, 공유, 그다음에 녹색 성장 이런 걸 제시를 하고요. 연간 경제 성장률을 7%가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7%로 많이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친환경 공법 등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녹색 금융 활성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도 아주 상세한 표들이 있고 또 이제 개별적인 그런 내용들과 그 이제 목표 연도의 목표 수치 이런 자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환경과 경제라는 거를 이제 통합시켜서 그 개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생태 문명이라는 정책이 반영된 경제개발 계획으로는 13차가 그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문명의 실예를 들은 것은 이제 저희 그 프린트에서 하면은 8페이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UNEP, UN 환경개발 계획이죠. 거기서 그린 이즈 골드라는 중국 생태 문명을 소개하는 책자에 실려 있는 자유된 사례입니다. 이제 10가지 정도를 일단은 제가 그냥 뽑았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옛날에 우리 무슨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잘된 사례 뽑아놓은 것처럼 그 마을에서 뭐 어떻게 했고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부하기도 하고 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기도 한데 중국에서 생태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어떤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어떤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리 기능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이제 아까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역의 그레이드를 최상, 목표, 제한, 금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오염도라든가 그런 파괴 정도에 따라서 나눠 놓고 그것을 또 다시 용도에 따라서 도시 지역의 경제 개발, 그다음에 대다수 농촌 지역의 농업, 그리고 생태 기능 지역의 생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이 그 범주에 따라서 개발의 한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는 28개 시와 현에서의 올인원 시범사업. 이 올인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토지 사용, 그다음에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지역 개발 계획을 하나로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개발하는 데 따로 있고 보호하는 데 따로 있고 뭐 이제 각자 그 관료주의라는 것이 각자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과 모순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생태 문명을 표방함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것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신안강 상류의 생태적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안강이라는 강은 세 번째로 큰 강이고 몇 개 성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염이 돼 있었고요. 그 생태 보상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일단 보상액의 절반 정도를 내고 그 강 상류에 있는 그 성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성으로 흘러가는 강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성에서도 그 돈을 같이 그러니까 내도록 한 그런 식의 경제적인 그 인센티브 방식으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식 모델이라는 것은 저장성 자식시의 모델인데요. 이건 이제 환경 관련 시민사회 조직들을 이렇게 그 시민사회 단체들 이렇게 조직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랑 좀 다른데 중국에는 NGO라는 것들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인 NGO이지 내용상으로 보면 굉장히 친정부적이거나 이렇게 선전을 위한 수단들이기 때문에 그 자생적인 뿌리가 굉장히 부족한데 어쨌든 지금 이 NGO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NGO의 육성을 좀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NGO들이 지역에서 이제 그 공권력과 보완해서 어떤 전체적인 생태 문명을 좀 촉진을 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NGO 육성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모델에서 보면은 연계 행동, 그러니까 이제 뭐 환경부서가 다른 시민사회 조직과 협력하는 것이라든가 라운드 테이블, 이익 당사자들을 초청해서 공개 토론을 갖는 거, 환경 배심원제, 그다음에 그 환경 침해 사범이 신문에다가 사과 편지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 뭐 등등 이런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방식이지만 이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풀뿌리 그 NGO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제 촉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현재 생태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가 5,000개, 등록된 환경달 관련 NGO가 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사례인데요. 란저우의 공기오염 조절. 란저우는 깐수성의 수도인데요. 굉장히 만성적인 공기오염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11년까지는 중국 내에서 공기질 최하위였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공해가 심한 도시 중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8개의 공해 조절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환경입법, 그 다음에 공해 배출 감축, 석탄 사용 자제, 자동차 연안제, 그다음에 뭐 생태숲 조성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적인, 그러니까 그 시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을 해서 또 세계에서 가장 공기질이 가장 빨리 향상된 도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어떤 환경적으로 좀 그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무슨 어떤 성취를 한 것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요, 그게 홍보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 도시의 이제 이름을 명성을 높이고 또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좀 경쟁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사례는 장수성의 생태 레드라인인데요. 생태 레드라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빨간 카드를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성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이제 그 토지 면적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생태계에서 환경이 나쁜 곳인데 생태 레드라인이라는 걸로 지정이 되면서 숲, 경관, 지리적 공원, 식수원 뭐 등등 습지, 수로 이런 569곳을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서요 무조건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린벨트처럼. 그래서 이제 성 전체 면적이 23% 정도가 레드라인에 들어갔고 이게 이제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7번째 사례로 용리안 마을인데요. 이거는 장수성 남쪽에 있는 그런 마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계획, 그러니까 아까 공간 중심의 계획에서 성공된 사례로 이 보고서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공간 계획을 통해서 산업지역, 주거지역, 농업지역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서 개발 기준들을 잘 지켰고, 그 다음에 이 중앙 집중화된 거주 지역에 만들어서 농민들을 한 장소에다가 수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 전문 환경관리 회사를 이제 영입을 해서 마을 공동체 환경을 관리를 했고 이런 식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중국 내에서 발전된 환경과 조화된 사회 경제적 발전 모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 사례는 중국의 첫 생태현 안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8, 90년대에 그 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많은 공해가 유발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구조를 개편해서 이 지역의 대나무 산업으로 이제 그 산업을 바꾸어서 이제 많은 그 대나무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공예 산업을 다 추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9번째는 탄소거래 시범 사업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013년에 그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춘칭 뭐 등에서 7개 도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숲속의 도시 귀양이라는 곳은
UNEP가 중국 정부와 함께 어떤 지역 사례 연구를 했던 기관입니다. 남서부 귀주성에 위치해 있고요. 벌목과 금속 자원 채취 때문에 자연 환경이 많이 침해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염된 10대 도시자, 가장 산성비가 많이 내리는 3대 도시였는데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순환 경제를 이제 전통 산업 순환 경제로 전통 산업을 대체했고, 그 다음에 광산업의 어떤 그런 종류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질오염 예방 조절, 순면적 확대, 습지 조성 등등 해서 투자하면서 이 도시 역시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생태 관광지로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요. 이 귀양에서 뭐 생태 문명 관련돼서 컨퍼런스 같은 것도 많이 열립니다.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곳입니다. 이제 핵심은 기존의 이제 공해 산업들을 추방을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든가 그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경제 구조를 바꾸고, 그다음에 많이 그 공해 때문에 이제 그 수질이라든가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그 악화된 곳에서 생태 레드라인 같은 거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서 금지시키고 이 자연이 재생력을 얻도록 하는 이제 몇 가지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생태 문명을 위한 법률 정비 및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잘 정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그냥 방향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보호법이 1979년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환경보호 관련 법률이 12개,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여 개, 그 다음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 행정규제가 50개, 지방정부 행정규제가 660개, 그 다음에 국가기준이 8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법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중국에서 환경법은 역사상 유례 없이 발전해 왔으며 법체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법들이 같이 있을 때 환경법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고 시행하고 그런 식이었고요. 30년 동안 중국은 서구에서 발전된 여러 환경법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수입을 하면서 그 자국의 환경법, 그러니까 그 중국의 환경법이라는 건 굉장히 좀 규모 면에서 다양하고 크고 모순적인 상태로 좀 혼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법령들이 아까 2012년에 중국 공산당 당원의 생태문명이라는 그 원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개정과 정비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특징은 6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생태 문명을 추진한다는 개념을 법 안에다 분명히 넣었고요. 그 다음에 보호 우선, 예방 중심, 종합 처리, 공공 참여, 배상 책임이라는 환경 보호 원칙을 밝히고 환경보호를 국가 정책으로서 명백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런 계획에서 말씀드린 환경 모니터링이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 오염원 근절, 공해 배출 허용치 생태 레드라인을 포함한 규제 개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 예산 늘리고 소통을 확대하는 등 전 차원의 환경 보호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그 밖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생산자, 행위자의 책임도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공해 배출 기업에 대한 일일 벌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기업들한테 규제 효과가 크고 효과가 좋았던 걸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 의무와 권리, 환경 소송에서의 시민 이익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프린트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관련 법률의 입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주요 법률에 대해서 5개년 입법 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마다 그 법률들을 손질을 해서 새롭게 이제 시행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입법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법에 있는 조항들을 시행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일일벌금제 같은 경우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새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에 규제 건수가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늘었고 소송이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늘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의 시행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사법도 강화를 했어요. 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환경 오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법적 해석 사례를 발표하고, 또 최고인민법원은 시민들이 환경 관련 공공이익 확보를 위한 소송과 불법 폐기 책임 추궁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서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송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이 환경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법원에서 오히려 사례라든가 방법들을 이제 홍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률적으로 입법, 그 다음에 시행, 사법 세 가지 측면에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부분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의 문제나 이 사람들이 생태 문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은 법으로 안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9년에 환경보호법이 나왔고 그 후에 계속 그 수많은 법들과 규제들이 생겼지만 중국의 환경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았고요. 지키지 않는 게 기업이나 시민만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이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자체가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제 배출 기업들이랑 같이 이제 눈 감아주고 부정행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사실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뭐라 그러나요? 부정부패에 대한 싸움 그런 것들도 이거랑 같이 많이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으면 이런 법들이 시행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태 문명의 이야기를 이제 넘어올 것 같은데요. 환경법을 넘어서 생태 문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적인 입장에서 어떤 법을 지키고 법을 피하고 이런 수준에서는 이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태 문명에 깔려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주광야오라는 사람은 중국 환경부 차관을 했던 사람인데요. 연도가 잘못됐습니다. 2016년에 UN EPA 기고한 글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태 문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전에서 새로운 개념이다. 인간과 사회,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법칙을 따르는 과정에서의 물질적, 영적, 조직적 섭취다. 이거는 문명의 과정을 숙고하면서 사람 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 사회 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윤리적 도덕이며 이데올로기이다.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론이 풍성해지고 심화되며 문명을 높은 단계로 진화시키기 위한 대담한 혁신과 실천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서양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서구에서 이야기했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과 사람, 자연, 사회 간의 조화라는 면에서는 이제 맞고요. 거기에 이제 여기서 느끼시겠지만 어떤 이 사람들이 생각해온 사회주의의 새로운 단계 그런 것들이 생각이 있고 거기에 또 더해져서 중국의 문명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공식 석상에서만 160차례 생태 문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런 수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이 문장은 이제 작년 그 당 대표자 대회에서 했던 이제 그 시정 관련 연설에 들어가 있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하려는 생태화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다. 인류는 자연 법칙을 따라야만 자연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시행착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대자연에 대한 인류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인류 자신에 대한 피해로 돌아오게 되고 이는 불가항력적 법칙이다. 생태문명 건설은 오늘날의 공적이 먼 장래까지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생태문명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현대화 건설의 새 구도가 형성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세대의 노력을 다하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생태문명 개념의 발전 과정인데요. 이거는 이 개념이 중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2007년에 처음 후진타오가 언급하고 2012년에 공산당 헌법에 들어갔는지 그 정확한 경로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서의 맨 밑에 빨간색인데요. 중국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서 생태문화, 생태문명론. 그것은 이제 생태문명이라는 말이 처음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면 이제 보통 명사로서는 많이 쓰였지만 이제 그 중국 정책의 단계에서 쓰인 걸 보면은 1984년에 소련의 환경 전문가가 어떤 성숙한 사회주의 안에서 생태 문화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문이 이제 1985년에 광명일보에 이제 실리게 되면서 생태문화에서 생태문명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쓰입니다. 프린트는 12페이지입니다. 초기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의 농업경제학자 유명한 농업경제학자가 그 말을 가지고 학술 컨퍼런스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디어와 지식담론 속에서 생태문화 내지는 생태문명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씩 쓰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 모여져 가지고서는 정부 쪽에 그런 그 담론을 만들고 거기 이제 법체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 생태문화, 생태문명에 대한 생각들은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렸듯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이런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것은 사회주의 내부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환경 문제가 현실에서 굉장히 심각해졌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국에서의 그 해결 노력이나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생태적 막시즘이라는 이제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생태적 막시즘이라는 말이 벤 에거라는 사람이 1979년에 쓴 책에서 이렇게 처음 사용이 됐고 중국에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인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막시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조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지만 자기들 역시도 자본주의랑 똑같이 공해 문제라든가 자연 파괴라든가 이런 부작용에서는 똑같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기존 막시즘에 빠져있는 생태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금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가 과정사상연구소가 화이트헤드 철학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이게 이제 중국의 노장사상과 좀 비슷하고요. 중국 정부가 그 중화 중심적인 어떤 학술 담론의 그런 그 대화, 수입, 통합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 외국 사상들 중에서 자기들의 맥락에 맞고 자기들의 전통 사상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화이트헤드 철학이고,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헤드에 대한 한국에서는 이름을 사실 아는 분들이 없는데 중국 내에는 한 36개 정도의 대학에 화이트헤드 연구소가 있고요. 그 부분을 생태론과 연결시켜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컨퍼런스도 100회 이상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과정사상 연구소를 만드신 분이고 화이트헤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생태론을 발전시키신 생태사상가입니다.
지난주에 그 파주에서 강금실 변호사님이 대표로 계신 지구화 사람이 주최해서 한국과 동아시아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태 문명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분의 지구를 구하는 10가지 생각이라는 글 안에 들어가 있는 10개 명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화이트헤드 철학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는 연관된 사건들로 구성되고 가치의 위계가 있으며 하나님은 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다음에 인간은 고유한 가치와 책임이 있다. 교육은 지혜를 위한 것이다. 경제는 생물 번역의 건성을 향해야 한다. 농업은 토양을 되살려야 한다. 편안한 주거는 자원을 최소한 사용해야 한다. 제조업은 지역적이어야 한다.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들의 공동체의 부분이어야 한다. 이런 명제들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금 저희 주제와는 뭐 이렇게 조금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식의 화이트헤드 철학과 종합주의의 영향력이 중국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앞까지 많이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 생태 문명에 대한 평가와 논란인데요.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찬성을 하는 쪽은 UN 쪽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UN EP, UN 환경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경에 발표된 지속 가능 목표 SDG라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중국의 정책 전반이 세계적인 SDG의 성취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UN 쪽이 중국 정부와 이렇게 손을 잡고 그 계획들을 많이 보고서로도 발표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을 하는 쪽 중에 또 중요한 분들은 중국이 아닌 서구의 그 환경 관련 NGO들 중에서 단순히 좀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의 환경 활동을 넘어서 어떤 환경과 이제 생태 문명에 대한 사고를 좀 더 의식적 차원에서 좀 정신적 차원에서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태 문명을 들고 나온 거는 자국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이제 풍력 발전기라든가 이런 관련 산업들을 보호무역 그러니까 그 국가 보호석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거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일즈 전략으로서 생태 문명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 문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국이 어떤 제국주의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환경 가버넌스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면서 자국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환경주의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내용은 없고 겉으로만 하는 치장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풍력 발전을 해서 막 거기다가 터빈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이 인근으로 이제 전력이 수송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생태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화석 연료를 쓰는 대규모 도시들이 있어서 이 생태 도시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식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거를 찾아내서 험을 잡자고 시작하면 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 공기질을 좋게 하려고 자기네는 석탄 발전소를 없애면서 그 인근의 동남아시아들로 석탄 발전소를 이제 그 수출을 하고 본인들은 화석연료 없애는 대신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모순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문명의 담론적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생태 문명이라는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 속에서 그 중국이 자국뿐만 아니라 나가서 세계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국가 주도의 사회 기술적인 상상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생태
문명 담론은 기존 환경주의를 중국화한 것으로서 자국의 문화와 전통 사회주의적 전망을 포섭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문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 생태문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서구의 환경 운동과 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자기가 생태문명 담론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그 지속가능 담론에다가 중국적인 문화적인 것, 사회주의 문화적인 것들 이런 걸 합쳐가지고 이제 생태문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중국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고 시도했고 남들이 제공하는 모델을 따르기를 원했다. 결국은 그러나 자신이 방법과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1세기 중국이 나아가는 여정에는 명료한 노선도가 주어져 있지 않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중국이 어떤 자본주의적인 길을 갔는데요. 그 결과로서 지금 그 공해 문제와 환경 문제와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모순했다는 경제적인 인간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랑 다 부딪혔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중국식의 환경주의적 사회주의적 그런 대안으로서의 생태문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뒤에 가서 이렇게 많이 뜨는데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 프린트물 좀 읽어보시면 조금은 더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생태 문명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함의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태 문명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는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제국주의적이고요, 모순적이고요, 뭐 그밖에 등등 많은데. 나쁜 점을 보기보다는 중국의 정책에서 좀 저는 저희와 다른 점과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이나 우리 경제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전제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는 사실은 이제 경제가 가장 우선이고 그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선이라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서구 근대적인 생각들이 저희 전제 안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저희랑 다른 것은 이게 어떤 사회주의적인 문화 때문인지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전제하에 서 있고 우리가 어떤 쪽을 향해서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거시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구호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의 자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그 대안의 커다란 그림으로서 생태 문명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지금 이제 부분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무슨 평화의 문제 등등 이런 작은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된 것으로서의 어떤 산업 문명의 문제, 자본주의의 문제, 그다음에 인간과 지구의 문제 이런 큰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정책이나 국가의 방향들을 좀 조정을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중국 생태 문명을 보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국에 대해서 갖는 함의는 제가 이 글 정리하고 있을 때 이번에 그 새로 환경부 장관 되신 조명래 그 원장님이 칼럼에다가 우리의 과제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헌법에 환경국가 원리를 도입을 해야 되고 산업, 복지, 문화, 교육에서의 녹색화, 그 다음에 개발과 보전부서 통합, 그 다음에 녹색 자치 분권, 그 다음에 환경의 가치를 내부화한 산업 경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뭐 지수, 지표 이런 거에는
투입 산출에서 자연적인 요소들, 뭐 우리가 공기를 얼마나 오염시켰는지, 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쓰레기를 나중에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미래 세대의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GDP인데요. 그런 것들을 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에너지의 친환경적인 전환, 그 다음에 산업, 국토, 환경 정책의 연동, 환경권의 권리화, 그 다음에 환경 서비스의 배분, 그 다음에 환경 민주주의 활성화, 이런 거를 한국에서의 과제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중국에서는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시도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2년 이후에 한 5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좀 취할 부분과 버릴 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환경 문제를 환경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